도자기가 마루에 부딪히며 생긴 날카로운 파열음이 귓속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가는 동안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손끝부터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사상이 엎어진 거였습니다. 아니, 제가 엎어버린 거였죠.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시댁 어른들의 시선이 제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거든요.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제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도 그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제가 정말 조심성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마지막 경고를 보낸 걸까요? 그날의 진실을 말씀드리려면 조금 시간을 되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함이 지금도 등골을 타고 내려와요. 그날은 시댁 본가에서 열리는 추석 제사였습니다. 결혼한 지 7년째 해마다 돌아오는 이날이 저한테는 늘 두려움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앞에서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날이었으니까요. 제사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가을 햇살이 따스했던 게 기억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고 손끝이 자꾸 저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얘기 꺼내기 쉽지 않지만 그날 제 몸이 보낸 신호를 무시한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마중 나오셨습니다. 60대 후반이신 어머님은 늘 단정한 한복 저고리를 입고 계셨어요. 짧게 자른 파마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그분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시지만 그 눈빛만큼은 온도가 없었어요. 어서 와라, 혜진아.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제 뺨을 가볍게 쓰다듬으시는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제 얼굴이 뜨거워서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아파도 아픈 티를 내면 안 되거든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빌미가 되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방 안에는 한약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쓴 낯선 냄새였습니다. 탁자 위에 한약 봉지가 놓여 있더라고요. 갈색 종이 봉지에 한의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혜진아, 내 몸 생각해서 준비한 거야. 꼭 마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묘하게 먹먹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한약까지 준비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제게 베푼 친절은 언제나 뭔가를 요구하는 전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제사를 앞둔 날이었고 제가 몸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셨으니 정말로 걱정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한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봉지가 묵직했어요. 안에 액체가 출렁거리는 게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마실까 말까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눈빛이 제 손을 향해 있더라고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뜯어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를 타고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참 이상한 맛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약 맛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더 쓰고 뭔가 톡 쏘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 마셨어요. 잘했어. 오늘 푹 쉬고 내일 제사 준비 열심히 하자. 그 말을 들으면서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친절하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무시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약을 마시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세한 어지럼증이었어요. 천장이 살짝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잠깐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떨림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손을 꽉 쥐어봤는데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평소보다 붓고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 주위가 특히 심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려고 해도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걸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생각이 제대로 안 났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복도 끝에서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더라고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온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어요. 내일 제사인데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몸이 이상해도 손이 떨려도 숨이 가빠도 참았어요. 시댁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게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좋은 분이라고 믿었거든요. 첫 명절 때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우리 집안은 며느리를 식구로 생각한다. 편하게 지내렴.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친정 식구들한테 자랑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으시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절은 언제나 조건부였거든요. 제가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면 다정하셨어요. 하지만 제 의견을 조금이라도 내비치면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주말에 친구 결혼식 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시곤 차를 따르시는 손을 멈추셨어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등골로 차갑게 스며들더라고요. 주말에는 시댁에 와야지.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내가 적응해야지. 그때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한약을 처음 권유받은 건 결혼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한약 봉지를 내미시더라고요. 혜진아, 내 몸이 약하니까 한약 좀 지어왔어. 꾸준히 먹으면 좋아질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때 제 몸이 딱히 안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허약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걱정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한약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몸이 안 좋아 보이냐고요. 남편은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내 생각해서 하시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약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약을 마실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가끔 어지러웠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그게 명현 반응이야. 한약이 내 몸에서 나쁜 걸 빼내는 거지. 참고 계속 먹어야 해. 명현 반응이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한의학을 잘 모르는 제가 뭘 알겠어요. 시어머니 말씀을 믿고 계속 마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제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늘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 편이었죠. 다만 겉으로는 중립인 척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제 의견도 좀 존중해 달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제는 점점 더 세졌고 남편의 무관심은 더 깊어졌어요. 그때 제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요? 남편한테 더 강하게 말했더라면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제 뜻을 분명히 했더라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시집살이는 다 이런 거라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깨면 또 제가 예민하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본 건 친척 모임에서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셨어요.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시집 와서 한 번도 말대꾸 안 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친척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그 칭찬 속에 담긴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말 잘 듣는 며느리라는 거였어요. 친척들이 돌아가고 나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제 뒤로 오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접시 닦을 때 물 좀 아껴 써라. 요즘 수도세가 얼마나 비싼데. 아까 그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가면이었던 거죠. 진짜 시어머니는 이 차가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날 밤 시누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시댁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시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는 며느리한테 원래 안 좋아. 나도 언니 힘든 거 알아. 그냥 적당히 맞춰주고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누이조차 어머니 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그냥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안에서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한약도 제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시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친절은 통제였고 배려는 간섭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사 전날 밤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약을 마신 지 반나절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엔 피부가 간지러웠습니다. 팔 안쪽을 긁었는데 붉은 반점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두드러기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특히 눈 주위가 심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부은 것 같았거든요. 손으로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나는 건지 아니면 피부 자체가 달아오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귓속까지 울려왔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셔 봤는데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손을 들어 올렸는데 떨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몸이 저한테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안경을 쓰고 뭔가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제 얼굴을 훑쳤습니다. 부은 얼굴을 보셨을 텐데 표정에 변화가 없으셨어요. 그냥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약을 먹고 나서 몸이 이상하다고요. 두드러기가 났고 숨쉬기도 힘들다고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안경을 벗으셨어요. 그러곤 천천히 일어나서 제 쪽으로 오셨습니다. 제 팔을 잡으시더니 두드러기를 보셨어요.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시곤 말씀하셨습니다. 한약은 원래 이래. 명현 반응이라고 했잖아. 몸에서 나쁜 게 빠져나가는 거야. 제가 숨쉬기 힘들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내가 긴장해서 그래. 내일 제사인데 신경 쓰이니까 그런 거지.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 거였어요. 아니, 믿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상하다고,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혜진아, 내가 너보다 인생 경험이 많아. 한약 먹고 이런 반응 나타나는 거 흔한 일이야.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하시니까요.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제사 전날이었습니다. 시댁 본가는 고요했어요. 모두들 잠든 시간이었죠. 저만 혼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가을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내일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어요. 제사만 무사히 지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손목을 만져봤습니다. 맥박이 여전히 빨랐어요. 하지만 조금 전보다는 나은 것 같았습니다. 두드러기도 약간 가라앉은 느낌이었어요. 아까 시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너무 긴장한 건가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제사를 생각했어요. 음식 준비하고 상 차리고 절하고 정리하는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실수 없이 해냈던 일들이었어요. 내일도 그럴 거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인가 싶었어요.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얼굴이 어젯밤보다 더 부어 있었습니다. 눈은 거의 떠지지 않을 정도였고 입술도 퉁퉁 부어 올라 있었어요. 이건 명현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나와 계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리셨어요. 늦었네. 빨리 손 씻고 도와라. 제 부은 얼굴을 보셨을 텐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손을 씻고 시어머니 옆에 섰어요. 칼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질 않았습니다.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제 머리를 울렸습니다. 시야가 자꾸 흐려졌어요. 눈을 깜빡이면 잠깐 나아지다가도 다시 뿌옇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물었어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뭘? 제사 끝나고 가도 늦지 않아. 지금은 손이 모자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또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칼을 들고 물을 썰었어요.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등에서도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을 차려야 했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고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제 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의 몸보다 제사가 먼저였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제사상이 엎어진 건 제 몸이 마지막으로 보낸 경고였던 거예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살려달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던 거죠. 제사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그리고 친척 어른 몇 분이 계셨어요. 저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한복 치마를 입는데 손이 떨렸어요. 단추를 채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겨우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부은 눈, 퉁퉁 부어오른 입술, 그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과일, 나물, 전, 탕국, 밥. 모든 게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속이 메스꺼웠어요. 제자리에 섰습니다. 시어머니 옆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쪽을 힐끗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실수하지 말라는,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을 따르셨어요. 잔을 올리시는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을 보는데 갑자기 시야가 흔들렸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이 조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고 했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톡 쳤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신호였어요. 절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손을 짚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절을 하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잡히지 않았어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제사상 모서리가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제사상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손을 뻗어서 몸을 지탱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몸이 제사상에 부딪혔습니다. 도자기 그릇들이 흔들렸어요. 탕국 그릇이 기울었습니다. 과일 접시가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도자기가 마루에 떨어졌습니다. 파열음이 귓속을 찢고 들어왔어요. 그 소리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면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날카로운 진동이 마루를 타고 올라와 제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제사상이 엎어졌습니다.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과일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절 올리던 향이 넘어지며 제가 날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 국물이 묻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뜨거운 건 제 얼굴이었어요. 수치심으로 얼굴이 불타올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 정적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바닥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섰습니다. 한복 치마 끝자락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치워라.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을 짚고 일어서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졌어요. 그때 숨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공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완전히 막힌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목을 감쥐었어요. 숨을 쉬려고 헐떡였습니다.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쌕쌕거리는 소리만 났을 뿐이에요.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제 어깨를 잡았어요. 혜진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얼굴 좀 봐. 완전히 부었어. 그제야 사람들이 제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구급차.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제가 지금 구급차를 타야 할 만큼 위험한 상태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두려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고주파 경적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귀 안쪽을 압박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공포가 온몸을 휩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어요. 저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차가운 산소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그때 형광등도 이렇게 깜빡거렸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는데 저는 무시했었죠.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셨습니까?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알레르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한약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그 한약.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찾았습니다. 한약 봉지가 안에 있었어요. 봉지를 꺼냈습니다. 구급대원한테 건넸어요. 구급대원이 봉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분 라벨을 읽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복용하셨어요? 여기 땅콩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땅콩.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 거였습니다. 결혼 전에 검사받았을 때 알았어요. 땅콩 알레르기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결혼할 때 알려드렸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시댁에 제출했었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그럼 왜 땅콩이 들어간 한약을 주신 걸까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면, 제 알레르기를 알면서도 그 한약을 주신 거라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병상에 눕히고 주사를 놓았어요. 에피네프린 주사였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조금씩 숨이 트였습니다. 막혔던 목구멍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알레르기 쇼크였습니다. 온몸이 붓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에요. 심하면 목숨까지 위험해지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목숨까지 위험하다고요. 제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의사가 한약 봉지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드린 겁니까? 환자분 알레르기를 알고 있었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분이 제 알레르기를 알고 있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 뒤로 남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상 옆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내려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괜찮니? 놀랐지. 제사상 엎어져서 다들 깜짝 놀랐어. 제사상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쓰러진 게 아니라 제사상이 엎어진 게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을 봤어요. 의사가 시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이 한약을 복용하셨는데 여기 땅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환자분 알레르기를 알고 계셨나요? 시어머니가 한약 봉지를 받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저으셨어요. 몰랐어요. 한의원에서 그냥 몸에 좋다고 해서 지어온 건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제 알레르기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결혼할 때 건강검진 결과를 직접 보셨거든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물어야 했어요. 왜 그러셨냐고, 제 알레르기를 알면서도 왜 그 한약을 주셨냐고요. 시어머니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걱정도 죄책감도요. 그냥 차가운 시선뿐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심성이 없다고요. 집안 체면이라고요. 제가 지금 죽다 살아났는데 제사상 엎어진 게 문제라고요. 가슴속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뜨거운 덩어리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그쪽이 저한테 먹인 그 한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반말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쓴 적 없는 반말이었어요. 어머님이 아니라 그쪽이라고 불렀습니다. 존댓말이 아니라 반말로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말했어요. 혜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제 끝이라고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제 반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어요. 의사가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일단 환자분은 쉬셔야 합니다. 보호자분들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깜빡거리지 않았어요. 안정적인 빛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림이 멈췄어요. 주사 덕분이었겠죠. 손바닥을 봤습니다. 두드러기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붓기도 조금씩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살아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살아난 거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 말대로 목숨이 위험했을지도 몰라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뛰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제 가져오신 한약,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성분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자로 된 약재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의사가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낙화생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땅콩입니다. 낙화생. 땅콩의 한자 이름이었어요. 한약에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분 알레르기를 아는 사람이 이 한약을 준비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경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현실감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알레르기를 알면서 이 한약을 주셨다면 그건 고의였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약 봉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건네줬어요. 손에 쥔 봉지가 무거웠습니다. 이게 증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의 증거였습니다. 봉지를 뒤집어 봤습니다. 한의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주소와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처방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제사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시어머니는 일주일 전에 이미 이 한약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미리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남편은 회사에 갔고 시누이도 집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한약 봉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열까 그런 신경전이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거요. 한약 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땅콩 성분이 들어 있어요. 제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결혼할 때 건강검진 결과 드렸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땅콩 알레르기 심함이라고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곤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정말로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을 봤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 잘 안 맞더라. 처음부터 그랬어.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말도 많고, 말이 많다고요. 저는 시댁에서 한 번도 제 의견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늘 참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집안 체면이 중요해.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면 집안이 흔들려. 그래서 내가 좀 약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약해져야 한다고요. 제가 약해지면 말을 더 잘 듣는다고 생각하신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지는 정도로만 생각했어.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아프게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최소한 제가 약해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제 목숨이 걸린 싸움이었다는 걸요. 그럼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후회는 안 해. 다만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온 모양이었습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였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여기 계셔?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아, 혜진이가 오해를 하고 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일부러 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제 알레르기를 알면서도 그 한약을 주셨대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대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혜진이가 지금 약 때문에 정신이 없나 봐.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저는 한약 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성분 분석 결과 있어요. 땅콩이 들어있대요. 결혼할 때 드린 건강검진 결과에도 제 알레르기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혜진이 알레르기를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대답하세요.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뭐가 어때서? 며느리 몸 생각해서 한약 지어준 게 죄야? 남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아직도 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어요. 증거가 있는데도 시어머니가 인정했는데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머니를 택할 거라는 걸요. 저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저 이혼할게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혼? 우리 집안에서 이혼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체면이 뭐가 돼? 체면. 또 체면이었어요. 사람 목숨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체면이요? 며느리를 죽일 뻔하고도 체면을 말씀하세요? 누가 죽인대?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지는 정도였잖아.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실소가 터졌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시나 봐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다고 했잖아요.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건 상해죄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감히요? 지금 제가 뭘 못하겠어요. 제 목숨을 지키는 게 감이에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진정해. 일단 퇴원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집에 안 가요. 시댁에도 안 가고 우리 집에도 안 가요. 저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원룸을 얻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생활용품 뿐이었습니다. 시댁에 두고 온 게 대부분이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막힘없이 자유롭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잡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거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거였습니다. 병원에도 다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제 몸을 제가 챙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기로요. 거울을 봤습니다. 붓기가 다 빠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참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건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남편이 끝까지 버텼거든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고 저한테도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목숨을 위협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을 기억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7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었습니다. 원룸 집에 돌아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열쇠를 쥔 손이 따뜻했습니다. 제 집이었어요.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통제하지 않는 곳이었죠. 짐을 정리하다가 한약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증거로 보관하고 있던 거였어요. 손에 들었습니다. 예전엔 무거웠는데 지금은 가벼웠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거든요. 법적 대응은 어려울 거라는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증거가 부족하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가 여기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결혼 전에 하던 간호사 일로 돌아갔어요. 작은 병원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동료들이 친절했고 일이 바빴어요. 바쁜 게 좋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잤어요. 꿈도 안 꾸고요. 정기 검진도 받았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다시 했어요. 땅콩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의사가 목록을 적어줬어요. 저는 그걸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였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무거웠지만 안심이 됐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철저히 피했어요. 외식할 때도 꼭 물어봤습니다. 이거 땅콩 들어갔냐고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았어요.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면 쉬었고
아프면 병원에 갔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참지 않기로 했거든요. 어느 날 슈퍼에서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어요. 신우이가 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 잘 지내냐고요? 글쎄요. 잘 지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응, 괜찮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많이 힘들어해. 엄마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복잡했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하지만 제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어.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언니 선택 존중해. 그냥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제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게요. 신우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슬퍼서인지, 후회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복잡해서인지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제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많이 변했다. 뭐가 변했냐고 물었어요.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뭔가 눌러 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랬나요?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저는 몰랐어요. 지금은 편해 보여. 자유로워 보이고. 자유롭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로웠어요. 누구한테도 허락받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일을요. 용서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용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잊고 싶을 뿐입니다.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저는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아프면 쉽니다. 누가 뭐래도 제 건강이 먼저예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예전보다 살이 좀 붙었습니다. 안색도 좋아졌고요. 눈빛이 달랐어요. 더 단단해진 눈빛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혜진아, 명절인데 한번 올래? 명절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댁에 가 있을 시간이에요. 제사 준비하고 음식 만들고 절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지낼 거였습니다. 문자를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후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제가 선택한 삶이거든요. 이제 저는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면 바로 멈춰요. 누가 뭐래도 제 건강이 먼저예요. 제 인생이 먼저고요. 제 사상을 엎은 며느리를 욕하지 마세요. 그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먹인 그 한약 때문에 며느리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